2장에서는 사회복지와 협동의 경제, 사회적 경제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 또한 20여 년 동안 아이들을 위한 사회복지 활동을 하면서 쉽게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이 부분을 협동조합, 협동의 경제,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을 접하면서 조금씩 그 필요성과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고, 그에 대한 도전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협동조합 기본법 등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그 화두가 되고, 그런 이제 관련된 서적들이 나오고 할 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용은 잘 모르지만 내가 생각했던 사회복지와 맞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에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 많이 후회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냥 나에게 새로운 하나의 영역, 방법으로 방법이 이런 게 있다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나왔던 서적들을 거의 구입해서 읽고 나눴다가 다시 읽고 하는 과정들을 했던 그냥 단순한 공부의 주제였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깊게 고민하고 실천적으로 주도적으로 준비했다면 현재 내가 꿈꾸고 있는 아동 청소년 복지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했던 것을 후회한다는 아니지만 좀 더 색다른 도전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단체 두리날이라는 단체를 운영하면서 내부적으로 법인화에 대한 공신력에 대한 고민들을 너무나도 많이 했었습니다. 내부적인 설명하면서 사단법인에 대한 고민들도 했었고요. 좀 깊게 고민하면서 사단법인을 구체화를 해보자라는 생각들도 했어요. 그것도 일단 조금 중단했었고, 가장 많이 하는 사회복지 법인을, 근데 사회복지 법인을 소규모 시설 한 두세 개를 가지고 사회복지 법인을 하려고 하니까 경제적 부담이 좀 더 많이 들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했던 게 이제 도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는 것으로 타협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 등 그러니까 소규모 사회복지 시설들의 법인화에 대한 압박을 해오기 시작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내부 논의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최후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이제 확정하고, 그때 당시에 사무국장이어서 하나하나 직접 준비하는 과정을 토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에 이제 생활시설도 있고 이용시설이 있었는데 다 가져가기에는 조금 고민이 정리가 안 돼서 일단 생활시설 그리고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것들을 주제로 가지고 보통 보건복지부에 등록하는데 저희는 또 이제 5기가 발동해서 그런지 교육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 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아동복지시설과 같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준비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을 했었고, 이 조직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에 대한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들어와서 흔들 수 없을 정도의 내부적인 보안 장치들을 좀 만들었고요. 반면에 이제 조금은 이제 제가 이제 다른 그러니까 이사들을 좀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분리해서 일반 협동조합을 좀 만들어서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 지원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경제적 자립, 정서적 자립, 생활의 자립을 위한 그 토대로 다양한 경험을 제시하는 일반 협동조합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했었고, 거기에 지금의 이제 지푸라기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익숙하지 않은 영역이다 보니까 많이 힘들기도 하고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라는 고민들도 하게 됐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그러니까 혼자 했을 때의 어려움을 조금 함께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제시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와 뭐 협동의 경제라는 주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보통 사회복지하고 이런 사회적 경제를 연결하는 곳이 없는데 요 꼭지가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는 사회복지와 협동의 경제의 지향성, 역할, 원리 그리고 그 하나의 주제로 사회적 돌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부해 볼 것이고요. 2절에서는 협동의 경제와 사회혁신 그리고 복지 거버넌스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과는 조금 다른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나 기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꿈꾸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에 대한 방법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이 이제 협동의 경제학이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공동체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서 함께 걸어가면서 변화의 주체로 새로운 복지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의 뭐라 그럴까 계기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이제 1절입니다. 사회복지와 사회경제의 관계 67페이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회복지와 사회경제의 지향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첫째, 가치 지향성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복지와 협동의 경제가 추구하는 가치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의 가치 지향성을 추구하고 있다. 협동의 경제가 성취하려는 가치가 곧 실업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빈곤으로부터의 탈피, 빈곤을 줄이는 것, 그리고 부의 불평등이나 환경적 폐해 같은 사회적 번영이나 사회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획득한 경제적 가치를 도구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협동의 경제의 실현과 사회복지의 향상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협동의 경제가 재등장한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협동의 경제, 사회적 경제의 기본 가치는 가치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적 지향성 측면에서 협동의 경제는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복지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사회 서비스 욕구 및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스웨덴이나 그러니까 스웨덴 주변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복지국가는 사회적 기업과 같은 사회경제 조직들이 사회 소외 집단 구성원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사회 배제 집단 그러니까 배제라는 단어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학기 동안 배우기도 했었는데요. 집단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이 아동 돌봄을 위한 국가의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제한하고 축소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이때 협동조합과 같은 부모 중심의 돌봄 조직들이 등장했고 아동 돌봄 서비스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나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과 같은 유럽 국가에서도 노동시장으로부터 차별받는 집단 구성원들에게 국가로부터 해결되지 않는 축소된 사회 서비스 제공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경제조직들이 설립되고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협동의 경제의 등장과 목적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협동의 경제와 사회복지 향상 가장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가진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협동의 경제와 사회 경제 조직의 목적이 사회복지 향상에 맞춰져 있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협동의 경제의 사회복지 욕구 충족가의 역할은 곧 지역 주민들이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욕구를 협동의 경제
부분의 조직들이 해결해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협동의 경제 같은 경우는 욕구 충족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서비스 차이 충족가로 지칭되기도 합니다. 지역사회 및 지역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위협을 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면적, 복합적인 이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만나는 부분들이 예전과 다르게 엄청나게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국가가 다 해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서비스의 갭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그러니까 사회복지 조직만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다른 사회경제 조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게 돈의 문제에 있는 거죠. 정부가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 제일 좋죠. 돈이 많을 경우에.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예를 들면 있죠. 만학도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도 몇 분 있겠지만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정년이 있잖아요. 이 정년을 넘어섰을 때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복지시설에는 정년 이후에는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는 정년이 연장된다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에서는 요 부분을 초월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 다양한 역할들이 생길 수 있는 하나의 뭐라고 했죠? 광장이라고 하면 광장, 그러니까 무대가 펼쳐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협동의 경제의 사회복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협동의 경제가 재등장하여 발전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친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는 협동의 경제가 바로 사회복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고, 이러한 복지와 협동의 경제가 결합하는 부분들은 1970년대 이후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협동의 경제는 소외와 전통적 민간 부분이라고 하는 제2부분, 그리고 공공부분은 제1부분이죠. 으로는 국민의 욕구 및 문제 해결에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등장하였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의 활동가들은 협동의 경제의 내에 노동조합이나 상호부조조직이나 자발적 협회를 통해서 복지 시스템의 참여자나 파트너로 인식되기도 하였습니다. 70년대 이후 협동의 경제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위기에 대한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서 위한 대안으로서 대량 생산 시스템의 붕괴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했습니다. 협동의 경제의 재등장은 협동의 경제가 단순히 경제적 영역이 아닌 국민의 사회적 욕구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제공 등의 영역을 확대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회경제조직들이 국가를 대신하여 국가가 제공해왔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유대감의 건설을 통해 지역사회의 번영과 주민들의 집합적 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협동의 경제가 적극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와 결합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1980년대나 90년대 보면 실업률의 지속적인 증가, 복지 시스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역할 상실, 재정적인 부분의 한계들을 이제 봉착하는 거죠. 등이 협동의 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자생력, 지속 가능성을 꾸준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가의 재정적 부담 및 복지 욕구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한계로 국가에 의해 무시되었던 국민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협동의 경제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혼합복지 시대에 복지 시스템 또는 복지 제공의 한 축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협동의 경제의 사회복지 역할에 대한 전제가 있습니다. 협동의 경제는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제어와 서비스 생산 및 공급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익이 창출되지 않아 민간기업이 진입을 꺼리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의 경제가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를 생산 및 공급하는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있습니다. 경쟁이 이제 생기는 거죠. 공공부문의 서비스 제공 한계에 의해 민간부문도 사회복지 서비스를 생산 및 공급하는 복지 혼합의 시대에 있어 민간기업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아닌 시장 가치 실현이므로 민간기업들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이익이 우선된다는 거죠. 이러한 이익 창출을 위한 기업 활동은 시장 영역에서는 당연한 논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어서 사회적 가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사회 문제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이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사회 문제 해결해서 정부 재원이 투자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제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들을 했던 거죠. 하지만 서비스의 질 향상이나 개선보다는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이익 창출에 대한 개인의 탐욕을 내세운다든지 또는 기업 활동의 모든 목적을 이익 창출로만 집중하게 되면 이는 곧 복지 서비스 인력에 대한 착취로 그리고 복지 서비스에 대한 재투자 및 품질 향상하는 비용 지출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 같아서 사회복지 재화와 서비스의 상품화를 통한 이익 구조 정착으로만 기결된다라는 부분에서 경제 논리가 이제 지배하게 되면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고 거기에 있는 인력에 대한 부분에 저임금 이런 것들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협동의 경제의 사회복지 역할에 대한 두 번째 전제를 보면 협동의 경제는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민간기업과 함께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및 공급하지만 다시 말하면 협동의 경제는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에서 민간기업과 함께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지만 창출된 이익을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재투자하거나 사회경제조직의 직원들이나 지역사회에 반환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선도할 수 있고 국민의 사회복지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기업의 대부분은 사회 환원에 대한 사회적 투자, 재투자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가 소속돼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수익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운영상의 수익을 최대한 발생 안 하게 만드는 것들이 고민인데, 그러니까 출자금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자가 붙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절차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반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배당도 하지만 그것 또한 그 안에 일정 정도 수익금을 투자하게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원리입니다. 협동의 경제와 사회복지는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면 동일한 영역의 자원 할당 체계이자 재분배를 위한 메커니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협동의 경제는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 사이의 경제의 제3부분이고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이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다양한 활동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협동의 경제는 경제의 한 부분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 소외계층이나 실업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주거 문제 해결, 사회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수단이자 도구로서 기능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는 사회 소외계층이나 일반 국민의 번영을 정진시키고 사회적 욕구 및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계획된 일련의 계획이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죠. 조직화된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표 2-1에서 앞에 화면에 보이듯이 협동의 경제와 사회복지를 비교해 보면 협동의 경제의 가치는
사회 및 경제적 가치 지향성이 있고, 사회복지는 여기서 경제적인 부분이 빠지고 사회적 가치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협동의 경제의 정의를 보면 연대에 기초한 경제, 사적 수단을 포함하고 사회적, 집단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의 종합이며 공공과 민간 사이의 제3부분이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인간의 기본 요구를 충족시키기로 하고 있고, 민주적 협력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경제 기능을 구성하며 높은 수준의 평등과 분배를 보장하고 필요할 때 재분배를 조직하는 경제의 일부분이다. 반면에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번영을 웰빙이죠. 가져다 주기 위해 계획된 일련의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번영을 정진시키고 인식된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 또는 개입이나 조직화된 행동이다. 그리고 시장을 통한 교환을 대체하는 교환 체계이고 시장을 대체하는 혜택, 할당 메커니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협동의 경제의 원칙은 연대와 상호 호혜 및 재분배에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지만 연대, 공동체, 집합주의, 사회주의, 정의, 평등에 있습니다. 협동의 경제 같은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영역이고 사회복지는 사회적 영역이죠. 그리고 협동의 경제의 논리는 자본의 논리가 아닌 사람 및 지역사회의 이익 및 발전을 추구하고, 사회복지의 논리는 국민 개인의 안정 및 번영과 지역사회 발전 및 번영을 추구한다.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씩 뜻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협동의 경제의 혜택, 수혜자 같은 경우는 회원 및 그러니까 조합원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국민과 지역사회. 우선권은 조합원, 협동조 같은 조합원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소외계층 및 모든 국민과 지역사회. 그래서 협동의 경제의 대표적인 조직은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이게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아니고 일반 협동조합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사회복지의 대표 조직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관련 협회, 단체,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비영리 법인 및 자발적인 조직도, 자원봉사 조직도 여기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이어서 사회적 돌봄과 사회적 협동의 경제에 대해서 한번 보면, 협동의 경제를 강조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협동의 경제가 일자리 창출, 기업가 정신, 복지의 원천으로부터 반개인주의적인 문화, 협력적인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에 이르기까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동의 경제가 이익이나 시장가치, 그리고 개인의 탐욕에 맞서 지역사회 이익을 환원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일정한 소득의 창출을 위한 일자리 제공, 그리고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돌봄의 역할을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동의 경제가 복지 원천으로 사회적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협동의 경제는 경제적 돌봄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돌봄의 가치 역시 강조하고 있고, 이는 곧 협동의 경제가 복지를 강조함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할 것입니다. 협동의 경제가 복지를 강조한다는 것은 곧 협동의 경제가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협동의 경제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생활 복지 정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에 대해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입니다. 꼭 협동의 경제는 사회 경제적 및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경제 및 복지 활동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된다는 것이고, 이는 협동의 경제가 경제적 약자에게는 경제적 돌봄을,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사회적 단위라는 점을 의미 있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돌봄을 위한 노력은 곧 협동의 경제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없으면 사회적 경제 조직 또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경제적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있어야 되고, 경제적 이익이 창출하고 환원하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해야 되고,
사회적 돌봄의 부분도 있어야 되죠. 이것이 다 포함되는 공통분모에서 뭐 사회 협동의 경제라는 것들이 이야기될 수 있다. 여기에는 뭐 지역사회 문제나 뭐 욕구, 그러니까 영역이 되죠. 그러니까 지역사회 필요를 담아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경제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